그럼 시간이 되어서 저희 2021년 9월 텍톤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텍톤 투자자문의 신종민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도움되는 내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건호 부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텍톤 투자자문은 글로벌 주식 액티브 상품을 운용하는 하우스입니다.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서 글로벌 초우량 기업에 소수 집중 장기 투자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인 어떤 상품들과 다른 것은 저희가 주식과 현금의 편입을 그냥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변동성과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저희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금리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 전략은 글로벌 성장 산업의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 중국, 한국 이렇게 지역별로 바라보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산업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서 예를 들어 전기차다 그러면 이 전 산업을 리서치를 해서 그 밸류체인 핵심 기업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 중국에 있으면 중국, 한국에 있으면 한국 이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각의 나라의 이제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들을 또 보유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기업들, 전자 상거래 기업들, 또 그 안에 있는 특색 있는 반도체, 바이오 기업들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역별로 리서치를 하고 산업별로 리서치를 해서 그 안에는 핵심 기업들로 저희가 집중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고 그런 글로벌 리서치를 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발간 자료를 통해서 고객분들이나 PB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한 달에 한 번씩 웨비나를 통해서 저희가 한 달간 리서치한 내용들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조금 생소하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메인 주제는 유전자 치료제의 시대가 온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텍톤 투자자문의 박연호 매니저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텍톤 투자자문의 박연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책 표지인데요. 이게 지난 3월에 미국에 출간된 코드 브레이커라는 책입니다. 아직 국내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고요. 근데 이 작가가 월터 아이작슨이라고 해가지고 스티브 잡스 전기를 써서 이제 많이들 이름을 알고 계시는 그런 이제 전기 전문 작가인데요. 이분이 이 코드 브레이커라는 제목으로 지난 3월에 책을 내고 이게 아마존의 현재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의 주인공이 제니프 다우드라는 여기 표지에 보시면 있는 여자분 분자생물학 교수님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지난해 노벨 화학상을 받으면서 세계인의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유전자 치료제로 가장 전문가라고 꼽히고 있는 분입니다. 결국에는 이 시점에 왜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유명 전기 작가가 이 제니퍼 다우드나라는 유전자 치료제 전문가에 대한 전기를 써서 출간을 했느냐. 그만큼 이 헬스케어 산업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이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는 말이겠고요. 이런 투자자의 입장도 있지만 산업의 관점에서 볼 때도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백신으로 개발된 mRNA 같은 기술들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주면서 좀 산업이 지금까지와는 앞으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시장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돼서 일단 표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면은 이제 다들 익숙하신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현재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면은 mRNA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치료제와 크리스퍼 카스9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치료제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전자라는 게 사실 인간이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분야의 기술인데요. 19세기 중반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멘델의 유전의 법칙이나 이런 게 나왔고 20세기를 거치면서 한 1960년, 70년 정도 돼야 DNA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DNA가 결국 유전자니까요. DNA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유전 물질들이 어떻게 발현되는지가 한 20세기 중반이 넘어서야 인간이 어느 정도 감을 잡기 시작하고 또 인간의 유전체 염기 서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도
2000년대가 넘어서야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서 우리가 감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아주 초기 학문이고 초기 기술이고 앞으로 활용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의 기술들이 좀 낯설 수는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해서 GMO 식품이라고 해가지고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섭취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1970년대에 나온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식품들인데 유전자 치료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더욱 고도화시켜서 단순히 뭘 합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뭐 발효가 되든 이제 놔둬서 뭔가 발현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염기 서열을 정말 하나하나 연구실에서 편집을 해서 뭔가 이렇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그걸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고 하고 요걸 활용한 게 유전자 치료제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유전자 재조합 기술들이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RNA와 크리스퍼 카스9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mRNA 기술은 아마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에 어떻게 보면 치료제로서 mRNA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처음 개발한 치료제가 되겠는데 이 백신이 연구실단에서 또 없었던 기술이 지난 1월에 저희가 타임라인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지난해 1월에 어떻게 보면 이 설계가 되어서 12월 달에 미국 FDA 승인까지 받게 되었는데 한 연구실에서만 존재했던 기술이 약으로 상업화되기까지 1년도 채 걸리지 않은 거죠. 그만큼 이 미국이란 나라의 전사적 역량이 동원돼서 굉장히 인류 역사상 처음 있을 정도의 어떤 드라마틱한 이런 개발이 이루어진 건데 심지어 이게 효과도 좋다고 판명이 되어서 올해 상반기에는 모더나라는 회사 기준으로 3억 도즈라는 생산량을 이미 이제 생산을 했고 매출액도 우리나라 돈으로 7조 원, 이익은 거의 이제 한 5조 원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한 상태고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생산 스케줄이 이미 다 풀로 차 있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료제가 탄생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이런 코로나19라는 특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mRNA라는 연구실에만 있던 유전자 치료제 기술이 상업화까지 이루어지는 되게 특이한 일이 발생했다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주목하셔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는 앞서 이제 표지에서 말씀드렸던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와 이 엠마뉴엘 샤르팡티에 교수라는 이 연구팀이 공동으로 지난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수상한 어떤 근거가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에 알렸다는 걸 공로로 인정받았는데요. 이 부분이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서 굉장히 러프하게 우리가 유전자를 바라봤다면은 이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유전자의 염기 서열 하나하나 딴을 인간이 정말 이제 수정하거나 또는 삭제하거나 할 수 있는 기술. 또 그 기술이 과거에 있었던 거에 비해서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훨씬 효율화가 많이 돼서 당장의 치료제로 활용 가능한 단계까지 오게 만드는 공로를 인정을 받은 거죠. 사실 보시면 이 두 분이 크리스퍼 카스9에 대해서 처음 논문을 쓴 게 2012년입니다. 그러니까 12년도에 논문이 처음 나오고 그 이후에 치료제 관련된 어떤 R&D들이 이루어지고 2020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타임라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뒤에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유전자 편집 크리스퍼 카스9 기술에 관한 이 시장의 관심이나 이 투자자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주목한 또 다른 이유는요. 플레이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왼쪽에 있는 모더나와 바이온텍이라는 회사는 mRNA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지금 백신을 시장에 이미 출시한 상태죠. 그리고 오른쪽 편에 있는 4개의 기업들이 이 카스9이라고 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실제로 임상을 진행 중인 회사들도 많고요. 이 왜 소수일 수밖에 없었냐? 그 모더나랑 바이오엔텍이라는 회사는 사실 랩단에 있는 랩 수준의 회사였고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바이오엔텍은 뭐 유의미한 그 파이프라인이 임상 일상에 가 있는 거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실 되게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 mRNA가 상업화된다는 기대감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랩단의 회사들 중에 하나로밖에 취급을 받지 못했었는데 코로나19라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을 맞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이라는 제일 큰 국가와 시장이 역량을 동원해서 이 mRNA 기술을 상업화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면서 기술을 가지고 있던 두 회사가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임라인이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다른 플레이어가 존재할 어떤 틈이 없었던 거죠.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에 어떻게 보면 그 글로벌하게 기술들이 많이 알려지고 파이프라인이 이제 막 성숙해져 가고 있는 단계에 노벨상을 굉장히 빨리 받고 또 이런 코로나 사태로 유전자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금 이제 막 급하게 각광을 많이 받다 보니까 다른 플레이어가 별로 없고 기존의 기술을 가진 핵심 기업들 몇 개만 글로벌리하게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장표에 있는 회사들만 잘 봐도 이 산업에 대한 감을 어느 정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이제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두 개 회사를 모더나와 인텔리아 세라피틱스라는 두 개 회사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각각 mRNA와 크리스퍼 카스나의 연구에서 지금 글로벌리하게 이제 선두라고 평가받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모더나라는 회사는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200조 가까이 성장한 회사인데 정말 의미가 있는 게 글로벌리하게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는 이 제약사들이 15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도가 한 거의 10년, 20년간 계속 이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이 모더나라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는 제약사가 됐다는 점에서 일단 의미가 있고 리제네론이나 버텍스 같은 미국에 있는 이제 제약사들은 5, 60조 정도에서 아직까지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이 회사가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고 이 회사가 많이들 코로나 백신으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돈도 많이 번다고 이제 생각은 하고 계시지만 그 회사가 코로나 백신 말고 뭐 있지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이 회사는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는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는 시가총액이 한 10조에서 20조 정도 되는 회사였죠. 근데 그렇게 이제 아주 작은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mRNA 관련 이 티커가 보시면 알겠지만 티커가 mRNA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mRNA 관련해서는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던 그런 독보적인 회사였고요. 파이프라인도 13개 정도를 가지고 임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이 한 13개 정도일 정도로 3상을 준비 중인 파이프라인이 하나 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18년도에 이제 상장을 하는 회사인데요. 그만큼 준비가 많이 되어 있던 회사고 mRNA 쪽으로는 나름대로 이제 인력풀이나 이런 걸 충분히 확보하고 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회사가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 백신을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생산해 내므로써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재투자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mRNA 파이프라인 경쟁력들이 극대화될 수 있는 시점에 놓여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올해 2분기 이제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시면요, 이 코로나 백신으로 발생된 이런 현금 흐름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mRNA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mRNA를 포함한 유전자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거나 또 이런 관련 기업들을 M&A하거나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다. 그런데 이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CEO가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이제 인텔리아 세라피틱스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크리스퍼 카스나인이라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앞서 보셨던 제니퍼 다우드나라는 교수가 어떻게 보면 기술 고문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회사고 시가총액은 한 12조 원 정도로 지금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올해 6월 정도에 이제 급하게 이렇게 튀어오른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게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정맥 주사를 통해서 이런 유전자 편집 기술이 적용된 치료제를 투입받아서 몸속에서 유전자 편집이 이루어지는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처음으로 유의미한 임상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했고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었던 것이고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요거 1년 전에는 이제 그 크리스퍼라는 회사가
인간의 몸 밖에서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적용하는 치료제를 이제 발표를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는데 그 1년 이후에 이 회사는 인간의 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유전자 편집 기술로 돈을 막 이렇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투자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런 현상을 촉발한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6월에 블랙스톤이라는 이 그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카티의 단점을 보완한, 그러니까 이제 비용 문제라든가 부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이런 투자를 받았는데요. 블랙스톤이 2억 5천만 불, 하나로 한 3천억 원 정도를 이제 출자를 했고요. 이 회사는 유전자 편집 크리스퍼 카스9 기술을 출자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JB를 설립해서 이 부분에 대한 파이프라인 투자를 강화를 한 건데요. 이렇듯 유전자 편집 크리스퍼 카스9 기술의 활용도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그게 단적으로 나타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임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파이프라인이 얼만큼 많이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충분한 자금력을 가지고 이걸 오래 진행을 시켜서 결국에는 상업화를 시키냐의 어떤 문제일 텐데, 이 크리스퍼 카스9,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도 지금 자금 펀딩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면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자금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인텔리아 같은 회사도 지난 7월에 증자를 통해서 지금 순연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 3조 원까지 이렇게 늘어난 상태고요. 그리고 크리스퍼 같은 회사도 한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 4조 원. 이렇게 이제 중소 크리스퍼 회사들은 한 1조 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이쪽으로 펀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금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단순히 이 회사들이 지금 좀 뜬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굉장히 이 회사들의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가능성을 좀 인정을 받았고, 특히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앞으로는 좀 다른 양상으로 이 회사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mRNA 그러면 이제 뭐 백신하는 기술로 알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유전자 치료제의 기술이고 이제 이걸 통해 촉발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신약들이 나올 거라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했고, 네. 그러면은 이런 신약들도 도대체 언제 보게 되는 건가요, 또?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로서는 고민을 해야 될 어떤 부분들일 것 네.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mRN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이 1년 만에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치료제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연구실에서 고민하던 굉장히 수천 가지 기술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게 1년도 안 돼서 상업화돼서 이제 돈을 지금 몇 조 원, 몇십 조를 이제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통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가 진짜 가능성은 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뭔가 이렇게 그 파고를 겪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어떤 그 통념을 한 방에 해결시켜주는 어떤 사태가 이제 mRNA 백신의 상용화 같은 사건일 테고요. 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 자금들이 유전자 편집 기술이나 이런 관련 유전자 치료제 기술 쪽으로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 블랙스톤 것처럼요.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면 일단은 요번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같은 mRNA 백신이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데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원도 있었지만 그동안의 의학 기술 거기에 이제 데이터 기술들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약이 나왔고 이제 그 성공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펀드들이 막 이렇게 참여하면서 그렇죠. 돈들이 흘러들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파이프라인 진행할 수도 있고 M&A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이 과거에 우리가 제약 파이프라인을 바라보는 거랑은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이해를 했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mRNA 기술, 유전자 가요 기술이 대단한 기술인 것 같은데 한국 기업 중에는 좀 그런 기업들이 없나요? 이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 중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씩 이제 보여지고는 있는데요.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음.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는 지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정부의 지원이 맞닿아 있는 컨소시엄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mRNA 관련돼서는 국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아이진이라는 회사가 소속된 컨소시엄도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카스9 관련해서는 저기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툴젠이라는 회사도 우리나라 기업이긴 하지만 인텔리아라는 회사의 사업 보고서에 언급될 정도로 그래도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네. 더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네. 다음에 한번 또 저희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바이오 산업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쩌면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공지능을 처음 들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아마 이런 기술들에 투자자분들이 익숙해질 거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저희가 다음 준비한 내용은 글로벌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 텍톤 투자자문의 남동준 대표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얼굴들을 다 뵙지는 못하지만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 달 만에 꼭 한 번씩 뵙고, 또 날씨도 우중충하고 또 이제 각자 최근에 시장도 그렇게 한국 시장을 포함해서 글로벌 정치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걱정도 많으실 것 같고 또 마음도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럴 때에서 가장 핵심은 어떤 거냐면 좀 단순화시키는 거고요. 현재 우리가 사실 주식시장 전망이 이렇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될 것 같고 저희들 머리가 항상 A로 갔다가 B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들을 두 가지 다 함께 고민하다 보면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안 나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장을 계속 지켜보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장 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뭘로 하려다가 기존에 생각하던 것들이 있었지만 그걸 좀 제끼고 시장과 조금 더 연결된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낯선 실마리고요.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제가 조금 경험했던 한 2001년도 정도 그래프입니다. 그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져왔죠. 뭐 오르다가 내리다가 또 다시 오르다가 내리다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이면서 2003년, 4년까지 넘어가는 시장이 형성이 되지만 한 1년 정도 보면 시장이 굉장히 많은 요동을 칩니다. 뭐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가의 어떤 흔들림 자체가 그렇게 큰 변동성을 가졌다는 얘기고, 우리나라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도 지금 지난해 한 9월부터는 계속 이런 요동을 칩니다. 9월 달에 나스닥 시장이 뭐 폭락을 한다든지 또 올해 2월 달부터 중국 시장이 또 뭐 크게 움직이다든지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계속 시장이 왔다 갔다 하죠.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시장이고, 특히나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은 오히려 뭐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조정을 받지만 우리는 뭐 별로 올라보지도 못하고 또 미끄러져 가니까 더 마음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공경에 처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시장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굉장히 변동성은 크지만 이 시장에 굉장히 제가 트레이딩이나 운용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변동성이 없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돈을 벌지 못하고 이렇게 큰 다이내믹스를 갖고 있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을 벌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뒤돌아보면 그 당시에 가장 큰 낯선 실마리가 뭐냐라고 생각했는데, 뭐 9.12 테러 같은 그런 큰 사건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2001년, 2년, 3년 향후 내가 잘 알지 못했던 1, 2년 이후에 이 시장을 크게 이끌었던 건 뭐냐면 중국이란 나라입니다. 뭐 오른쪽 그래프 빨간 글씨로 중국 WTO 가입이라고 써놨는데 실제로 3, 4, 5, 6은 중국이란 큰 나라가 글로벌 시장에 얹혀지는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된 거죠. 그리고 제가 한 2015년도에 저희도 회사 설립하고 여러 가지 이제 PT 하러 다니고 할 때 제가 그때도 뭐 말이 많았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니 뭐 15년 8월 달인가 아마 인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미국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되고 뭐 금리 인상하고 또 뭐 중국도 보니까 그 위안화 절하 때문에 막 문제가 막 생기고 막 무역 분쟁에 대한 갈등도 생기고 2010년도 정도에 이제 금융위기 지나서 잘 지내다가 굉장히 복잡한 시즌.
저희들도 중소형주 펀드 날아다니는 시장으로 굉장히 잘 먹고 잘 살다가 굉장히 급락하는 시장이었죠. 그 시장에서 제가 이제 관찰했던 건 어떤 거냐면 굉장히 낯선 이례적인 현상이죠. 아마존 같은 회사가 월마트를 갑자기 시가총액으로 넘었던 거죠. 즉 그 당시에 아마 250조 전후를 이제 가지고 이 두 회사가 경쟁을 했었죠. 지금 아마존은 2,000조가 넘었지만 5년 동안 10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250조 넘는 순간에 이건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에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금리 인플레이션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예측해 봐야 아마 큰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이거를 좀 뺀 다음에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실마리들이 뭐냐라는 거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자는 거죠. 이 낯선 실마리는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의 생성 속도입니다. 어떤 거냐면 월 단위로 모바일에서 생성되는 좀 복잡하지만 이 데이터의 어떤 양을 적어놓은 건데요. 실제로 2014년부터 굉장히 큰 스케일로 커집니다. 근데 이건 뭐 밑에 2014년도 굉장히 작게 느껴지잖아요. 2014년도 고 넘어가면 스케일이 이렇게 커져서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서 그렇지 2014, 15년도의 그래프 자체는 그 전에 제로죠. 제로에서 시작해서 된 겁니다. 이런 데이터의 생성 속도가 우리가 아는 아마존의 또는 구글의 유튜브에 연결되어 있는 큰 겁니다. 2000년 초반에 세상을 움직였던 것은 중국이란 큰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로 편입되는 국가고 2015년부터 우리를 놀라게 하고 낯선 실마리를 가져다주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어떤 거냐, 이런 데이터와 관련된 산업입니다. 그 속도가 빛의 속도죠. 생성 속도. 많이 좋아하시는 그 아크 ETF 홈페이지에서 제가 들고 왔죠. 제안서에서. 인터넷으로 생성되는 그 시가총액, 그러니까 뭐죠? 시장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이제 초록색이라고 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가장 크게 늘어날 산업이 파란색,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AI 관련된 산업입니다. AI 관련된 산업이 앞으로 10년 동안이 아닐 수가 있어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는데 그 상황들이 우리가 굉장히 처해 있는 환경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어느새 우리가 이런 용어에 굉장히 이제 익숙해져 있습니다. 뭐 데이터, 뭐 알고리즘,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 이런 용어들이 벌써 우리는 조금 더 익숙해지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계속 이러한 관련된 인프라, 인텔리전스 인프라라고 하죠. 과거에는 인포메이션 인터넷이라고 하면 AI 관련된 인프라를 인텔리전스 인프라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면 변한 것도 있어요, 벌써. 하지만 굉장히 낙후된 산업을 어마어마하게 변모시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음악 산업, 음반 산업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굉장히 2000년 초반부터 해서 개박살이 났다가 2014, 5년부터 바뀌기 시작하죠. 빅데이터와 AI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아는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거, 그 유튜브 서비스라는 게 생기면서 이 산업이 도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다 보니까 이런 별거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낯선 어떤 산업들이 뭐처럼 이렇게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그래서 지난해 보면 우리가 잘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외신지를 잠깐만 보면 아시겠지만 해외의 대단한 부자들이 전부 저걸 삽니다. 디지털 음원을 3천억 주고도 사고 7천억 주고도 사고 이런 식이에요. 일조적으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상황들을 좀 벌어지게 했죠. 워너뮤직이라는 회사가 지난해 상장을 했는데 뭐 10몇 조 하다가 20조 상장하고 1년 동안 고생만 시키다가 최근에 한 열흘 정도 됐는데 급등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보면 뭐 그냥 오른 건 아니에요. 그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유니버셜 뮤직 그룹이란 것이 암스테르담에 상장이 되는데, 이 회사가 멍청하게 있는 게 아니고 비반디라고 하는 프랑스 상장되어 있는 회사 밑에 자회사인데, 이 자회사가 어떻게 보면 구주 매출을 통해서 IPO로 상장이 되는데 18달러에 상장해서 바로 25불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다시 한번 이 산업의 어떤 성장이나
이 산업이 과거 우리가 LP판 돌리고 뭐 테이프 돌리고 CD 돌리는 그런 산업이 아니고 수억 개 곡을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 기반의 디지털화되어 있는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는 시장, 증폭되는 시장을 기대하고 거기에 핵심이 뭐죠? IP입니다. 콘텐츠. 그 콘텐츠에 대한 밸류에이션 가치가 2배 이상 오르고 있는 거죠. 상장하자마자 한 5, 6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장 형성이 되면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또 우리가 이거 움직이겠나 싶었던 주식이 그나마 이 하이브라는 주식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와 대여를 같이 해서 하는 거죠. 과거 올드 컴퍼니의 비기스트들은 아시겠지만 유니버셜, 그다음에 소니, 그다음에 워너입니다. 신생 기업들 중에 이런 하이브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죠. 의외로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이제 되는 거죠. AI화가 되고 디지털화가 되고 이것이 아마 내가 보기에는 중국이 우리 자본주의에 편입하는 정도의 굉장한 비견될 만한 큰 사건이고 이것이 실제로 앞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 낯선 실말인데 어이없게 무슨 드라마 하나가 이렇게 인기가 있냐 이런 거죠. 저도 이제 부화까지는 다 봤어요. 제가 얻었던 깨우침은 첫 번째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정재가 이 정도로 연기를 잘하나 이런 거였죠. 뭐 진짜 저 연기 별로였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산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드라마나 콘텐츠 하나로 전 세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고 그것이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 근데 이거는 보호무역주의나 뭐 미중 간의 갈등이나 또는 금리나 인플레이션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IP나 콘텐츠에 대한 가치는 훨씬 더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머리를 해드리면 텍톤의 관점인데요. 사실은 변동성도 심해지고 시장도 좀 복잡해집니다. 복잡하다 보니까 금리가 얼마나 오를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까? 물론 고민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제가 30년 주식 생활 중에 제가 그걸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갈 묘수는 이거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변동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가? 하지 않아야 될 거는 딱 한 가지. 금리 인상 수혜주나 금리 인하 수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되면 방어주가 필요하다? 빠지면 다 빠져요. 방어주라는 게 없어요. 그런 거는 하지 않으셔야 되고 해야 될 거는 사야 됩니다. 빠질 때 사야 됩니다. 어떤 걸 살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만 살 거냐 미국만 살 거냐 중국만 살 거냐면 사실은 인플레이션이나 금리가 만약 영향을 준다 그러면 그런 거 영향이 없는 국가에다 포지셔닝을 해야 되죠. 글로벌 관점에서는 달러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나 아니면 중국의 위안화를 가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자율주행차나 이런 것들은 또 다 이제 아시니까 실제로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점을 초점을 견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흔들려서 또 뭐 순환되거나 민감하거나 뭐 또 다른 식으로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빠지는 장에서 다 빠질 거고 결국 오르는 장에서는 별로 못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서 우리가 집중할 거는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전략은 만약에 큰 변동성이 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의 전략은 있습니다. 더 상대적으로 강도가 강한 회사들, 상대적으로 강도가 더 강할 걸로 생각하는 회사로 집중을 하고 카테고리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캐시를 더 마련한다든지 하는 그런 전략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관련해서는 이런 견지를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조금은 단순화시키고 집중하는 전략. 그리고 진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조금은 3개월 정도 호흡을 갖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지난 1년 전부터 계속 4, 5개월 단위로 뭐가 움직였잖아요. 뭐 크게 안 움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인 것도 많고요. 너무 걱정하시다 보면 더 위축돼서 또 헛방 날리기도 합니다. 조심하시고 제대로 한번 극복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한번 같이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 이제 PT를 좀 정리를 하면은 2000년 우리가 굉장히 어떤 혼란스러운 시기, IMF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잘 인지를 못했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어떤 경제 대국이 어떤 글로벌에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그 사이클로 어마어마한 이제 상승이 나왔고 지금 현재도 어떤 코로나 위기 이후에 여기에 어떤 데이터라는 어떤 인공지능의 새로운 실마리 속에서 지금 대단한 기회가 여전히 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확하게 정확하셨고요.
오늘 저희들이 또 줌을 공짜로 쓰다가 줌에다가 돈을 내는 거죠. 올해 1년 정도 피를 냅니다. 이런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심화되고 우리가 비대면이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더 현실화되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그게 전부 돈이라는 그리고 또 이제 물론 이게 다 설명해 주셨지만 조금 더 대화를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금리,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좀 시장이 좀 변동성이 생겼고 어제 미국 시장이 또 많이 빠지겠는데 특히나 한국 시장이 지금 최근 들어 계속 약세를 가고 있는데 좀 우리가 지역별로나 통화별로는 어떤 포지션을 좀 가져가야 되는지를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억울하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 보면 딴 놈들은 뭐 한 20% 오르다가 뭐 5% 빠지는데 우리는 1, 2% 따라가다가 또 5% 빠지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형국인데 실제로 이렇게 지난 데이터들을 쭉 연결해서 장기 트렌드를 보시면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당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나 인플레이션 시기. 따라서 한국 시장의 포트폴리오는 훨씬 더 단촐하고 간결해야 된다. 이런 시기에는 더 좁혀져야 된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종목이 얼마 안 돼요. 4-5 종목밖에 안 됩니다. 그게 그 이유가 그런 거고 달러 포지션이나 위안화 포지션이나 오히려 엔가 포지션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우리보다는 훨씬 더 좋게 형성이 돼요. 뭐 제가 전망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어왔던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시기에 특히나 홍콩과 서울은 환전소 같은 거잖아요. 굉장히 좀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어가지고 파는 거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환율 때문에 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보시면 조금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우리나라 회사들을 한번 피해가면서도 가져가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리하면 지난 1년 동안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이 굉장히 좋았고 특히나 한국 시장 좋았었는데 지금부터는 훨씬 더 좀 집중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뭐 9개월로 따지면 한국 시장이 아직도 해외 시장에 비해서 덜 오른 건 아니에요. 누적으로 따지면 아직도 저희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키 맞추기를 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순서로 따지면 아마 이게 한국 시장이 조금은 금리에 더 민감한 시장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홍콩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 오늘 또 데이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데이터라는 거는 저희가 저기 이렇게 화면에 써놓기도 했지만 굉장히 많은 산업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생산성 향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라는 게 다 산업에 적용이 되는 건지 우리가 아까 그 어떤 실마리는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산업, 어떤 기업들, 뭘 하고 있는 기업들에 집중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했던 그 이제 바이오 관련 회사 어이가 없는 거죠. 옛날에 5년 걸릴 그 일을 1년 안에 다 하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 연기설에 관련된 정보도 있었지만 그 정보를 축적하고 그거를 가공하고 또 시퀀싱하고 프로세싱하는 능력들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게 지금 가동이 된다는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 음악 산업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수천만 곡을 들을 수 있는 이 상황들 그러니까 난 듣지도 못한 누가 추천해 준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감하지만 그걸 데이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보면 데이터라는 게 우리가 그냥 뭐 좀 이렇게 뭐지 굉장히 어렵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생활에 다 적용이 된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거냐면 아주 낙후된 산업에서 이 혁명을 일으키든지 아주 초기 시장에서 낯선 실마리지만 1%, 2%, 3%, 4%, 5% 마켓시에 늘려가는 그 산업에 우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알파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아는 산업 안에 올드한 산업이나 이게 경기 순환을 타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유가 오르면 유가 관련된 회사가 좋고 금리 오르면 뭐 은행이 좋고 뭐 화재 보면 이런 올드 이코노미에서는 결론이 정확하죠. 이런 산업에서 우리는 알파를 못 얻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먹고 말고 하죠. 지금은 굉장히 베이그하지만 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실마리 속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진 어떤 산업에서 혁신 기업들 투자한다고 하면 사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네, 일단은 시간이 돼서 이제 마치려고 하고요. 끝으로 한마디 이렇게 지금 참가해 주신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뭐 듣고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로 마이너스가 나 있다든지 또는 좀 최초로 좀 스트라이를 했는데 또 들어가자마자 깨지기도 하고 좀 뭐 여러 가지 막 혼란들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실제로 더 단순화시킵니다. 더 단순화시키고 전략이 명쾌해야 충분한 리스크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 수도 아마 저희들이 한 뭐 지금 25개 종목 글로벌하게 있지만 만약에 더 안 좋은 상황이 온다 그러면 종목 수는 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도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회사는 뭐 펀드의 30%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60%, 70%도 갈 수 있는 어떤 좀 공격적인 전략도 필요합니다. 수비도 필요하지만 공격적인 전략도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잘 한번 조율해서 한번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2021년 9월 텍톤 웨비나 저희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매달 웨비나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발간한 자료들을 통해서 고객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거고 앞으로 더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 텍톤 웨비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